한번 그려보세요. 찬란한 햇살 아래 세 명의 젊은 여인들이 요트 위에서 더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잔잔한 수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면서 말이죠. 그들 중 한 명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사뭇 애틋하고 가슴 저미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바람은 더없이 부드럽고 모든 것이 지극히 평온했는데 바로 그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아주 작은 낌새조차 없이 그 참혹한 비극이 닥쳐왔어요. 하늘이 현란한 네온빛으로 번쩍이더니 저 멀리서 경이롭게 빛나는 구름이 호련히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삽시간에 바다는 광포하게 요동쳤고 파도가 상상 초월의 위력으로 세차게 내리꽂혔어요. 젊은 여인들은 사력을 다해 배를 지키려 했지만 돌풍은 실로 가공할 만큼 맹렬했어요. 그들 중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았고 나머지 두 명은 자연의 가차없는 진노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바로 그 시각 대도시에서는 세 명의 친구가 타노의 집에서 열리는 주간 포커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그들은 도로를 막고 있는 실로 거대한 시위 행렬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하는 수 없이 우회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축하주로 마실 위스키를 사기 위해 주류 가게에 잠시 들렀어요. 마침내 그들이 집에 도착하자 타노의 아내인 안나가 더없이 해사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죠. 테이블에 단골 손님인 비센테도 와 있었고 루카스는 이미 안에서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노는 친구인 로쏘와 호안을 보고 더없이 반가워했지만 그의 표정은 삽시간에 굳어졌어요. 바로 루소의 전함인 오마르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는 분명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거든요. 마음씨 상냥한 후아는 안나를 도와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나섰어요. 그들은 타노가 낡은 전화번호부나 오래된 지도처럼 온갖 물건을 쌓아두는 버릇에 대해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안나는 심지어 타노 몰래 물건 몇 개를 버렸다고 고백했는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죠. 저녁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생기 넘치는 담소가 오갔으며 위스키는 아낌없이 부어졌어요. 하지만 그때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한 오마르가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유독 기묘한 가면 하나를 발견하고 말았죠. 호아는 즉각 그를 나무라며 타노가 자기 물건에 대해 유독 민감하니 절대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돌연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마치 폭우가 쏟아지는 듯 기이하게 뒤틀린 소음이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바로 그때 안나가 혼비백산하여 타노를 애타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창가로 달려갔고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그야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바로 바깥 땅바닥에 비센테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다노가 그를 도우러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루카스가 다노이 그를 가로막으며 바깥 공기에 이상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안나는 문을 열지 말라고 애원하며 거의 실성할 지경이었고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다른 차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들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통신이 완전히 두절된 것을 깨닫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바로 이 순간 타노가 앞으로 나서서 단호한 위엄으로 지휘를 시작하며 당장 집을 봉쇄하라고 명령했어요. 당장 집을 봉쇄하라고 명령했어요. 루소는 가족 걱정에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있었는데 장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타노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오마르는 타노가 그저 실없는 소리를 한다며 냉소적으로 쏘아붙여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어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격앙되고 고성이 오갔는데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루소가 이성을 잃고 뛰쳐나갔어요. 그는 밖으로 달려나가 겨우 몇 걸음 떼자마자 인도에 쓰러졌고 찰나의 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방 전체에 섬뜩한 정적이 감돌았고 완전히 상심한 타노는
끓어오르는 격분이 담긴 눈으로 오마르를 돌아보았어요. 이제 일행 전체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자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에 마비되고 말았어요. 후안의 머릿속은 딸 클라라와 이전 연인 엘레나의 모습으로 어지럽게 소용돌이쳤어요. 바로 그때 놀랍게도 그들은 차고 문에서 노크 소리를 들었어요. 한 여성이 애타게 도움을 청했고 타노는 망설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설득해 문을 열게 했어요. 그녀는 인가라는 젊은 배달원이었는데 강설이 시작되었을 때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냈지만 배달원이 남자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후안은 차고로 몰래 빠져나가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차 열쇠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차에 시동을 걸려고 했을 때 엔진은 속절없이 꺼져 있었고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를 냈어요. 동시에 타노는 땅에 쌓인 눈이 마치 생명력을 잃은 지극히 불길한 현상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길 건너편에 생존한 이웃을 발견하고 그의 주의를 끌어 창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창문을 열었고 순식간에 그와 그의 아내는 맥없이 쓰러졌으며 이는 후안에 떠나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타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놀랍게도 구할 수 있는 재료들만으로 그를 위한 보호복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샤! 그는 심지어 후안에게 그들이 이전에 발견했던 그 기묘하고 수수께끼 같은 가면을 건네주었답니다. 후안이 막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 오마르가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총을 빼앗아들며 그 보호복을 자신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타노는 경이로운 몸놀림으로 움직여 단숨에 그를 제압했는데 실로 놀라운 솜씨였죠. 더 이상의 이기적인 짓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가 냉엄한 결의로 선언했는데 그건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마침내 후안은 장비를 착용하고 문을 열어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도시 속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그 풍경은 거리에 쓰러진 형체들, 으스스한 침묵, 그리고 모든 것을 뒤덮고 있는 그 치명적인 강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목표는 분명하고도 강렬했어요. 그는 딸을 찾거나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말이에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잦은 정전을 한탄하는 옥상 위 이웃들의 애달픈 회상으로 시작돼요. 한 사람이 막 해결책을 제안하려는 순간 차가 건물에 충돌하면서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굉음이 건물을 뒤흔들었어요. 한 주민이 운전자를 확인하러 서둘러 내려갔지만 그가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후안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지는 정적에 잠긴 대도시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어요. 그의 주위에는 일그러진 형체들과 얼어붙은 군상들이 가득했는데 모두 창공에서 비롯된 파괴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죠. 그를 진정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기묘하고 가느다란 음조, 어렴풋한 선율이었어요. 몇 블럭 더 가서 후안은 아직 생존하여 도움을 갈구하는 젊은이들로 가득 찬 버스를 마주쳤어요. 그는 가면이 단 하나뿐이라 모두를 구할 수 없었기에 그들을 보며 심장이 부서지는 듯했어요. 그는 자신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인 물을 좀 나눠주고 참으로 무거운 심정으로 떠나야만 했어요. 타노의 집에서는 불신이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이제 모든 사람의 충성심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는 루카스에게 창문을 보강하라고 지시하고 인가와 오마르에 대한 의심을 표현했는데 실로 신중한 태도였죠. 전직 군인이었던 인가는 기다림에 지쳐 헬멧을 움켜쥐었지만 타노가 그녀를 가로막았어요. 그 대신 그는 자신이 개발해온 수제 방독면을 건넸는데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타노는 더 오래된 아날로그 장치들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획기적인 발견을 해냈어요. 그는 낡은 라디오를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하여 이 놀라운 가설을 증명하려 했고, 라디오는 잡음과 함께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후아는 마침내 엘레나의 건물에 도착했고,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환희 속에서 격정적인 포옹을 나눴어요. 하지만 그 재회는 애석하게도 잠시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딸 클라라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른 주민들은 적대적으로 변해 설명과 그의 가면을 요구했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후안과 엘레나가 계단을 허겁지겁 올라가 비어있는 아파트에 숨는 동안 청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는 그녀에게 가면을 주었고 그들은 급히 보호복을 만들어 그녀가 클라라를 찾으러 갈 수 있게 했어요. 엘레나는 창문에서 아래 트럭으로 아슬아슬한 도약을 감행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자취를 감췄어요. 후아는 남아서 주의를 끌기 위해 창문을 깨고 그 차가운 공기를 무기처럼 이용한 뒤 자신도 뛰어내려 의식을 잃었어요. 바로 그 순간 이제 소방서에서 가져온 전문 보호 장비를 갖춘 타노, 인가, 그리고 남은 일행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정신을 잃은 후안을 발견하고 그를 들어올려 낡은 차 안에 눕혔어요. 그는 기이한 붉은빛 환영에서 깨어났고 트럭 안에 엘레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해냈어요. 그녀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인가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녀가 어떻게 사소한 호의로 오빠를 대신해 배달 근무를 맡게 되었는지 말이죠. 그 단 하나의 사소한 결정이 결국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그들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말았어요. 현재 오마르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타노가 한 생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틈을 타 차를 훔쳐 달아났어요. 그는 텅 빈 거리를 난폭하게 질주하다가 거대한 잔해 더미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그 사이 후안과 엘레나는 드디어 클라라의 학교에 도착했고 단서를 찾기 위해 흩어졌어요. 엘레나는 보급품 창고에 숨어있는 바블로라는 소년을 발견했는데 그는 끔찍한 결과를 낳은 짓궂은 장난의 피해자였어요. 그 아이는 주소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의 가족 모두가 이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약국에서 비정한 한 쌍에게 속아 식량을 빼앗기고 화장실에 갇히고 말았어요. 다행히도 파블로가 근처에 숨어 있었고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을 풀어줄 수 있었어요. 한편 인간은 오빠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공원으로 돌아가 그의 유해를 발견했는데 이는 참으로 비통한 순간이었죠. 집에 돌아온 타노는 마침내 라디오에서 송신을 받았고 그가 들은 내용은 세상을 경악시키는 것이었어요. 우루과이의 한 신사가 그곳에서도 재앙이 펼쳐지고 있으며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왔어요. 이 강설은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실로 범지구적인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타노는 그의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구의 자기장이 변했기 때문에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차!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은 실로 끔찍했어요. 흐릿한 형체가 후안의 물건을 훔친 한 쌍을 습격하여 해치우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번째 에피소드는 우리 생존자들이 루소를 위한 조촐하고 경건한 추모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들의 슬픔은 여전히 사무쳤어요. 후아는 예상을 뒤엎고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낡은 전화번호부에서 필요한 주소를 찾아냈는데 이는 그야말로 한 줄기 서광이었어요. 타노와 후아는 뜻을 모아 타노의 섬저택으로 가기 전에 함께 클라라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의 길은 무장 군인들에 의해 막혔는데 군인들은 도심이 폐쇄되었으니 도움을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단호는 회의적이었고 그들은 군인들을 미행하다가 한층 더 소름 끼치는 존재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어요. 그것들은 거대하고 흉측한 벌레 괴물들이었고 그들은 극심한 경악 속에서 그중 하나가 군인을 빽빽하고 기이한 거미줄로 감싸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가까스로 도망쳐 교회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오마르를 포함한 또 다른 생존자 무리를 만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말은 즉시 교묘한 말솜씨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려고 했어요. 그 무리는 불이 켜질 때마다 괴물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알려주었는데 이는 정말로 오싹한 연관성이었죠. 나중에 랑고라는 남자와 한 수녀가 교회에 거대한 종을 울려서 괴물들을 교회로 유인하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성소에 파라핀을 부어두었고 벌레 괴물들이 모여들자 성냥을 켜서 그들과 함께 불길 속에서 타올랐어요. 남은 생존자들은 도망쳤지만 차를 몰고 떠나면서 후아는 불타는 교회의 광경을 자신의 예지몽 속에서 본 적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5번째 에피소드는 후안의 또 다른 선견지몽으로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그가 전쟁터에 있는 젊은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현재로 돌아와 일행은 마침내 단호의 동네에 도착했고 후안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어요. 엘레나의 품에서 안전하게 잠들어 있는 클라라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어요. 클라라는 첫 장면에 그 항해복을 입고 있었고 자신은 배에 탄 적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루카스는 기묘한 소리를 듣고 사라졌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침내 눈이 그쳤어요. 그들이 맑은 공기를 만끽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3명의 낯선 이들이 총을 쏘며 그들의 피난처를 습격했어요. 우와. 후아는 그들 중 한 명을 제압했지만 그녀가 새 아이를 위한 로켓을 목에 건 젊은 어머니라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그때 루카스가 감포데아여라는 군사시설의 병력과 함께 다시 나타나 일행에게 함께 가자고 설득했어요. 그들은 마침내 그 시설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이 완전히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안식의 등대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마지막 에피소드는 후안이 자신이 상처 입힌 여인에 대한 괴로운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녀는 깊은 슬픔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의식을 잃었다가 캄포데아요에서 깨어났고 단호는 악화되는 그의 정신 상태를 몹시 걱정했어요. 군대는 전기기술자인 타노의 전문 이식을 빌려 다른 생존자들과 교신하기 위해 낡은 라디오 수리를 요청했어요. 일행은 기차를 타고 도심으로 가기로 결정했지만 도착하자마자 한 팀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졌던 팀이 다시 나타났지만 그들은 변해 있었어요. 그들의 정신은 지배당했고 이제는 벌레 괴물들의 편에 서 있었던 거죠. 그들 중에는 인가와 짐작하셨겠지만 그들과 한패가 된 오마르가 있었어요. 루카스는 음모에 대해 광적으로 외치다 오마르에게 상처를 입히고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비극적인 절정 속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돌아온 일행이 더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들은 무참하게 공격했어요. 후안과 몇몇은 가까스로 기차로 다시 도망쳤지만 그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경기장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죠. 그와 충직한 군인 프랑코는 단둘이 그곳으로 향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어요. 경기장은 괴물들에게 최면이 걸린 인간들을 위한 양성소였고 그들은 침략자들을 위한 군인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후안이 경기장 더 깊숙이 들어가자 모든 조각이 놀랍도록 선명하게 맞춰졌어요. 그의 선견지몽은 예언이 아니라 실제 기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미 겪었기 때문이죠.
주된 존재가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기이하고 선율적인 저음이 공기를 가득 메웠어요. 후아는 최면에 걸린 인파를 훑어보았고 그때 그는 그녀를 발견했어요. 그의 딸 클라라가 공허한 눈으로 미동도 없이 그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을요.